코스피가 간밤 뉴욕 증시 약세에도 불구하고 오전 중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사흘째 하락세를 보여 장중 1,450원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쇼크로 지난해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시장 전망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삼성의 성공을 확신한다면서도 HBM을 새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와 교역한 실적을 집계한 경상수지가 지난해 11월 13조 원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1년 2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증가폭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K뱅크가 증시 상장 추진을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 부진으로 이후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 기업 공개를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파죽지세 같은 모습을 보이며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장중에 2,500선 돌파를 넘어서 고점을 2,520선까지 높이는 모습입니다. 시장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증시 설명해 주시죠. 네, 코스피는 오늘 오전 11시 20분 기준 전장보다 1.25% 오른 2,523.3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1,600억 원가량 팔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400억 원과 900억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예상치를 밑도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내놨지만 2.87% 오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 HBM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시장 직후 710선 초반까지 내려갔던 코스닥은 0.11% 오른 719.8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시 20분 기준 1,450원 70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장보다 1.5원 오른 1,455원에 개장한 후 소폭 내렸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젠슨 황 CEO에 대한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히 조금 더 짚어보고 간밤에 뉴욕 증시는 어땠습니까? 네, 지난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41% 내렸고 나스닥과 S&P 모두 1.89%, 1.11% 내린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6% 넘게 급락하며 전반적인 증시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젠슨 황의 CES 연설이 시장의 기대보다 구체적이지 않아 실맹감에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더해 구인 서비스업 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웃돌며 인플레이션 상승 재개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시장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전자도 부진한 성적표를 내놨는데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실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삼성 먼저 정리해보죠. 네, 삼성전자는 오늘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75조 원, 영업이익 6조 5천억 원의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한파를 겪었던 1년 전보다 매출은 10%, 영업이익은 130% 증가했지만 직전 3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5%, 영업이익은 무려 3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무엇보다 10조 원 안팎에서 7조 원대로 낮춘 영업이익 전망치보다 더 낮은 성적을 거뒀다는 점에서 어닝 쇼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300조 원대 매출과 32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이 또한 시장 전망엔 못 미쳤습니다. 잠정 실적이라 이 사업부별 실적을 별도로 공개하진 않았는데요. 주력인 반도체 사업 부진 영향이 컸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메모리 가격 하락과 전반적인 IT 수요 침체, 고대역폭 메모리, HBM 양산 지연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삼성의 반도체 상황은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짚어보고 방금 실적을 발표한 LG전자도 전해주시죠. 네, LG전자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2조 7,700억 원과 1,4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출액은 1년 전보다 소폭 늘었지만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50% 넘게 줄었고 직전 3분기와 비교했을 땐 80%나 급감했습니다. 다만 연간 기준 매출액은 87조 7,4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3조 4,3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가량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역시 4분기만 놓고 보면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결과라는 평이 우세한데요.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로 주력인 가전사업의 경쟁이 심화됐고 이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가 수익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대체적인 평입니다. 또 지난해 연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이 물류비와 더불어 신사업 추진 관련 투자 비용 증가도 원인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삼성전자 소식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핵심적인 문제는 엔비디아에 계속해서 반도체를 납품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가전 전시회 CES에 참석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에 대해 언급할지 관심이 쏠린 이유인데 실제로 발언이 나왔습니다.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그다지 좋은 발언은 아닌 것 같은데 삼성이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젠슨 황 CEO가 현지 시간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삼성 HBM의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이 1년 가까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로 반도체 설계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겁니다. 젠슨 황 CEO는 삼성전자가 훌륭한 회사고 또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설계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밝힌 셈입니다. 네, 삼성은 앞서 5세대 HBM을 지난해 연말에 납품할 거라고 시사했는데 지금 젠슨 황 CEO의 발언을 보면 아직 못한 것 같죠? 네, 젠슨 황 CEO는 삼성의 5세대 HBM에 대한 품질 검증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중요한 인증 단계를 완료했다며 4분기 중 납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결국 시작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긴 것이 확인된 겁니다. 다만 젠슨 황 CEO는 삼성이 HBM을 열심히 개발 중이고 성공할 것이라며 엔비디아가 사용한 첫 HBM이 삼성 제품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황 CEO는 최태원 SK 회장과 조만간 만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서 마감됐던 영장의 기한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미 한 차례 체포에 실패한 공조수사본부는 집행 시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2차 집행 시기는 언제로 예상이 됩니까? 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공수처장이 두 번째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나서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3일 1차 집행 때 경호처의 강한 저항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국수부는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법, 그리고 경찰 특공대 투입 등 다양한 변수에 맞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체포 영장 기한은 일주일인데 서울 서부지법은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재발부 사유와 담당 재판부 등을 공개하지 않았고 공수처도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당장 오늘 집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늘 일정이 바쁩니다. 내란과 김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의 재표결이 예정돼 있죠. 네,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재표결에 붙여질 법안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등 모두 8개입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됩니다. 쌍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 국회로 돌아왔는데요.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에 부결돼도 통과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요동치는 물가와 여전히 불안한 환율, 그리고 앞서 보신 정치적인 불안까지 내수를 얼어붙게 만드는 요인이 연초에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다시 임시 공휴일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는 27일이 지정되면서 설 연휴를 최소 엿새로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임시 공휴일 지정이 결정됐습니다. 네,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협의했는데요. 비상계엄과 대형 참사 등으로 소비 심리가 더욱 침체된 데 따라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이 4조 2천억 원이라며
교통량 분산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임시 공휴일 지정을 공식 요청한 만큼 추후 국무회의에서 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게 내수가 아니라 해외 여행만 많이 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또 거론된 지원책들도 있습니까?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성수품 공급과 농축수산물 할인 등 설 명절 대책을 당과 협의해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율 등 금융시장 동향과 미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전략 등도 주요 화두로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럴 때일수록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정협의체를 가동하여 민생과 경제안정 그리고 대외 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무역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F4 등 회의체 가동을 통해 채권 단기자금 시장 안정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이렇게 내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은 일단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경상수지는 7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는데 문제는 천장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해외 교역 성적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경상수지는 93억 달러, 약 13조 5,300억 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해 4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으로 1년 만에 적자를 낸 뒤 5월부터 7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11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97억 5천만 달러로 작년 4월 이후 20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수출 증가세는 약했습니다. 수출은 571억 달러로 2023년 10월에 1년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반등한 뒤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는데요. 수출 증가율은 1년 전보다 1.2% 늘면서 10월 4%나 전년 11월 6.7%보다 낮아졌습니다. 네, 품목별 성적표는 어땠습니까? 네, 작년 11월 반도체 수출 1년 전보다 29.8% 증가하면서 수출 견인했습니다. 이 밖에 정보통신기기와 철강제품도 각각 8.5%, 0.8% 늘었습니다. 반면 석유제품, 수영차, 기계부 및 정밀기기, 품목 수출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편 서비스 수지는 20억 9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는데 특히 여행 수지 적자 규모가 전달보다 확대된 7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중국 국경절 연휴 효과 등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기업 소식입니다.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의 기업 공개가 또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 부진이 이어지면서 재작년에 이어 또다시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K뱅크 상장에 이번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네, K뱅크는 오늘 오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증시 부진으로 올바른 기업 가치를 평가받기 어렵게 됨에 따라 상장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뱅크의 기업 공개 도전은 지난 2022년부터였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투자 심리 위축 등을 이유로 상장을 연기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8월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면서 10월 말 상장 목표 기대감이 높았는데요. K뱅크는 시가총액을 최대 5조 원까지 희망했지만 당시 수요 예측 결과가 기대보다 부진하게 나오자 올해 초로 다시 미뤘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무산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상장을 안 하는 겁니까? K뱅크는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 기업 공개 재추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만 K뱅크의 잇따른 상장 연기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이 컸던 첫 번째 실패와 달리 두 번째 실패는 가치 고평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고의 존도 등 논란을 키운 바 있습니다. 최근 대내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수요 예측 부진에서 드러났던 논란들이 해소됐는지는 불투명합니다. 특히 업비트 이용자의 예치금이 K뱅크 전체 예수금의 20%에 달합니다.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업비트 예치금 이자율이 기존 연 0.1%에서 2.1%로 20배 넘게 오르면서 연간 이자 부담이 800억 원을 웃돌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편의점과 슈퍼, 홈쇼핑 등을 운영하는 GS 리테일에서 최근 9만여 병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GS 리테일이 개인정보 관리 문제로 3년 연속으로 당국의 제재를 받아왔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유출이 사실상 예고된 셈이었던 건데 최근에 나온 유출 건까지 제재를 받는다면 4년 연속이 되는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GS 리테일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4차례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월 안전조치 의무 위반 건으로 과태료 700만 원을, 2023년에도 같은 혐의로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받았는데요. 고객들의 이름과 주소, 주문 내역 등의 정보가 분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안전성 조치에 미흡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에는 다른 회원의 정보가 화면에 노출되는 사고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총 1,100만 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객 정보 사고가 반복됐으면 관련 투자를 좀 했어야 할 텐데 오히려 투자가 줄었다고요. 네, GS 리테일이 지난 3년 동안 보안 부문에 투자한 규모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GS 리테일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2022년 53억 원에서 지난해 34억 원까지 축소됐습니다. 정보보호 전담 인력도 같은 기간 19명에서 16명 선으로 줄었습니다. GS 리테일은 고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고 시스템 보안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해 관련 투자를 도소매업계 평균보다 3배 많이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현대제철이 미국 남부 지역에 제철소 건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용 강판을 공급해서 현대차그룹과 시너지를 낸다는 구상입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현대제철 계획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현대제철이 미국 남부 지역의 제철소의 한 종류인 전기로 설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기로는 말 그대로 전류를 사용해 고온의 열을 내서 고철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설비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역이 정해진 건 아닌데요. 여러 주 정부와 투자 여건을 조율하기 위해 저울질을 하고 있는 단계로 풀이됩니다. 각 주정부 입장에서도 현대제철의 투자가 현지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제조업 설비 확보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번 건립이 확정될 경우 현대제철이 국외에 짓는 첫 제철소가 됩니다. 자, 여기서 차량용 제품을 생산할 거란 얘기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현대제철은 새 제철소 건립을 차량용 강판 생산을 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최근 북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는 현대차그룹과의 시너지를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제철이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 강판을 미국으로 가져가 차량을 만들고 있는데 아예 강판 생산 자체를 미국으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의 기아차 공장, 엘라베마주의 현대차 공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고요. 또 조지아주 서베너 지역에 현대차와 기아 전체 전기차를 생산하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미국에서 약 170만 대 차량 판매를 기록하며 이른바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이어서 먹고 사는 문제들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경기 둔화에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심지어는 영업을 잘 하던 고소득 자영업자도 연체율이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구체적인 상황 전해주시죠. 최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소득 상위 30%인 고소득 자영업자의 작년 3분기 말 연체율은 1.35%입니다. 2015년 1분기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고소득 자영업자 연체율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에서 2021년에는 연체율이 0.5%에 그쳤지만 작년 1분기 1%대로 올라선 이후 3분기까지 연속 1%를 웃돌고 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 차주는 146만 7천 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46.9%를 차지하고요. 이들 대출액도 737조 원으로 막대해서 대출이 부실하게 되면 금융사 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네, 고소득자 상황이 이 정도인데 소득이 그보다 낮은 경우에는 더 어렵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소득, 중소득, 자영업자 모두 10년 만에 연체율이 최고 수준을 보였는데요.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 자영업자는 작년 3분기 말 연체율이 1.68%로 집계됐습니다. 중소득 자영업자 연체율도 연체율은 3.04%로 다른 소득 계층보다 높았습니다. 중소득 자영업자 연체율이 특히 높은 이유에 대해 한국은행은 중소득 자영업자는 연체 차주 수의 비중이 다른 소득 구간보다 높아서 연체율도 더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도 보면 다중채무자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도 11.55%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는데요. 한은은 서비스업 경기 부진과 금융 긴축 지속 등을 연체율 상승 배경으로 언급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년간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이게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됩니까? 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아이가 있고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 한 달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거나 자녀 출생 신고가 서울로 돼 있어야 하는데요.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되고 정부의 출산 가구 주거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자는 서울에 있는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지원 기간을 늘려 최대 4년까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5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부터 주거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예고됐던 건데 서울시 할인 상품권도 판매가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내 25개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 상품권을 오늘 10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역 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 앱에서 1인당 월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서울사랑 상품권도 발행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상품권은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고 보유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지역 상품권은 결제 금액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기도 하는데요. 청동구와 강서구의 경우 결제 금액의 2%를, 청북, 도봉, 구로, 동작, 관악, 강남구는 5%를 상품권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은 많이 됐지만 실제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소수라는 볼멘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비 보상을 청구해본 가입자가 안 해본 가입자에 비해 병원을 더 자주 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통념이 검증됐습니다. 네, 최만교 고려대 보건과학대 교수 연구팀의 최근 논문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경험이 외래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연구 결과 실손보험 청구 경험이 있는 가입자의 외래 이용 횟수는 연간 평균 17.84회로 집계됐습니다. 청구해본 적 없는 가입자보다 1년에 평균 6번 정도, 6회 정도 더 자주 병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문 횟수뿐만 아니라 쓴 의료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실손보험 청구 경험이 있는 가입자는 1년에 외래진료 비용으로 평균 84만 1,000원을 썼고 청구 경험이 없는 가입자는 52만 2,000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험금 청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외래를 이용할 가능성도 3배 가까이 더 높았습니다. 네, 이게 일반적으로 본다면 보험이 제 기능을 수행한 것이겠습니다만 최근에 실손보험을 둘러싼 문제는 의료 남용과 맞닿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경험이 외래 수납 금액과 또 이용 횟수 증가에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인데요. 연구팀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경제적 부담 감소로 인해 가격에 둔감해지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이 장기적인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효과적인 보험 관리와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입니다. SBS 비즈 안지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에서 회수됐지만 파손으로 인해 미국으로 보냈던 블랙박스의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3차 회의에서 손상된 비행 기록 장치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수리 및 자료 추출 등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행은 또 사고 현장에선 엔진과 주 날개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조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서민금융상품을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햇살론 뉴스는 신청의 30% 가까이가 거절됐고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 햇살론은 24%가량 거절됐습니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 15도 1년 전보다 4배 늘어난 13%의 거절률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역시 청정하고요. 워스 지역도 보통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종일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충남과 전라를 중심으로 폭설이 예상됩니다. 한편 동해안으로 대기가 건조하겠고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공기질은 청정하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